약 1시간 전 전국에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들으셨나요? 이 공습경보가 울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시간을 오후 2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 전국에 공습경보가 울렸고요. 이렇게 가던 차량도 멈추고 대한민국이 멈춰섰습니다. 모두가 대피하는 상황 보셨는데요. 지금 버스도 멈췄고요. 차량도 멈췄습니다. 우리 승재현 위원도 오후 2시에 대피하셨나요? 네, 대피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종청사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네. 다행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은 운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하철은 운행했지만 그 지하철 바깥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딱 타는 시간이 1시 57분 정도에 탔는데 다음 정거장 되니까 웽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하철은 움직였고 이게 도착하는 시간이 한 2시 10분쯤 됐는데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서 2시 15분까지 지하철 안에서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사실 민방위 훈련 필요하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발을 지금 일삼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천재분간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셨다 할지라도 훈련을 해야 그런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소 대부분은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진 않죠. 하지만 오늘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요,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해 48억 원을 들여 역사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정율성 역사공원, 이 논란이 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바로 이 정율성 작곡가의 과거 행적 문제입니다. 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요, 정율성은 공산당 응원대장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정율성 작곡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당시에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 광복한 이후에 북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인민군 행진곡도 만든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 박민식 장관이 나서서 이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민지숙 기자가 지금 설명했듯이 정율성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중국 인민해방행진곡. 자, 이게요, 중국 최고의 군가이자 국민 애창곡이라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열할 때 제일 처음 연주되는 곡도 이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인찬 최고위원.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 인민해방후 행진곡 작곡했고, 그 뒤에는 또 광복 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을 했는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런 사람을 기념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방금 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중공군이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의 아픔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공군에 의해서 또 중공군과 협력한 이 북한 공산당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 중에
광주 출신 분들은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전국에 다 있겠죠. 지금 강기정 시장이 어떤 이상한 아집을 부리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 노래를 부르면서 군합발로 우리 땅을, 우리 가족들을 짓밟았던 게 그 당시에 중공군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잘 지내는 것과 별개로 네.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에 대해서 저는 역사공원 이전에 지금 광주시에서 생가와 도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보훈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보훈 가족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음. 연평도 포격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오늘 언론과 인터뷰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을 북한에 의해서 잃었는데 어떻게 북한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고 군가 만들어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기릴 수 있느냐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호소에 강기정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폭파시켰던 조선 총독부 아하. 일본인 관광객 많이 오면 그거 다시 지어도 됩니까? 뭐 이토 히로부미 역사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일본 관광객 많이 유치하면 관광객 핑계로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보훈 가족들의 눈물을 강기정 시장이 외면한다면 그 후폭풍은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 진영 전체를 덮치게 될 겁니다. 설주환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강기정 시장은 광주 출신의 뛰어난 작곡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은 조선 최고의 명필인데 이게 예술성 뛰어났으니까 이완용 공원도 세우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뭐 이완용 공원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뭐 광주 출신의 어떤 저는 항일 운동가라는 점에 방점을 더 두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 또 중국에 정착을 하게 된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예, 또 뭐 북한과의 관계성도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김일성에 의해서 축출돼서 중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오히려 중국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율성이라는 이름도 음악으로 흥하라라고 하는 항일 운동가였던 김원봉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런 김원봉도 우리가 또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것도 지워야 되나요? 저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특히나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항일 운동가들이 뭐 좌파도 있고 그다음에 우파도 있고, 저는 두 쪽 다 전부 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념으로 나눠진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분단 국가의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역사적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박민식 장관 보훈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지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주석에 대한 추모를 하고 오셨어요. 그럼 공산당 아니십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경남 통영에서는 윤희상 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희상 과거에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국도 안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 고향인 통영에서 윤희상 추모 음악제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특히나 이 공산군 행진곡 1939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도 되기 전에 지어진 거예요. 중공군이었겠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병기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과거 이 사람이 뭐 공산당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정율성 작곡가가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인식이 또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좀 볼까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어.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从在中国各地辗转27年的韩国独立元勋金九先生，到出生于韩国的中国人民解放军军歌作者郑律成，两国人民友好交往、相辅相济的传统
源远流长。 승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복절 경축식에 이 작곡가 딸을 또 초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부를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는 되었는 것 같은데 전 굉장히 문외한이잖아요. 저 역사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건만 잘 아시죠? 저한테 만약에 알고 싶은 게 공화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좌익의 어떤 생각들이 그 분명히 광복군에도 많이 펼쳐져 있었다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저 정률성이라는 분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북한으로 갔고 그리고 북한으로 가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어떻게 귀화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패널분들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정률성 선생이 어떠한 독립운동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말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정률성 선생의 공과가 있으면 그 독립운동을 위한 공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알고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충분히 저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의 느낌은 방금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중국의 그 군가를 해서 양국의 우호를 정신했다라고 나오지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율성에 대한 사람 자체, 이 행적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임재 변호사 이제 제가 요 논란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저는 백선엽 장군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는 친일파로 친일 행적을 한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이 또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박미식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제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과거 인물에 대한 이런 행적이라든지 업적들이 이것도 또 같이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당연히 바뀔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객관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없겠지만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후대에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물에 대한 평가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준이 하나로 명백히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로 공가를 구분하면 돼요.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낸 영웅입니다. 네. 반면 이 정률성 작곡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던 군대를 위한 군가를 만들었고 20살 때부터 공산당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기준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6.25 한국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우리가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총 들고 대한민국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가족들을 죽였던 중공군과 북한군에 복무했던 사람을 아주 약간의 손톱만한 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대한민국이 되면 정부 바뀌고 말 거 할 거 없이 아주 간단하고 클리어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이 정률성 작곡 같은 경우에는 항일 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전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손톱만한 공이 되는 건데요. 손톱만한 그것보다도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율성 작곡가의 지금 생가에 보면 항일 운동에 대해서도 항미원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항미원조. 이게 북한이 미국과 대항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그 위험한 논리거든요. 그 논리가 지금 생가 설명판에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설전 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광주에서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하려고 48억 원 예산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건 계속 추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논란이 정리가 될 때까지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강기정 시장이 저는 계속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대신 역사적 설명은 방금 해주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활동과 그다음에 저는 공산당으로서의 어떤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을 병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어느 한쪽에서 치중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고 어떤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소개를 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광주 출신의 저는 어떤 독립운동가 아니면 항일운동가를 한번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서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을 했다라고 보고 뭐 중국의 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광주가 그렇게 볼 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적 어떤 장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시장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은 하되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논란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희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 가장 비정상의 저질이다. 정치 인생 20년 결과물이 고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5번째 검찰 소환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식당 대 편의점, 수사기관 대 피의자, 누가 누굴 더 쉽게 부르고 더 쉽게 생각하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고 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걸 갖다가 뭐 식당이 어떻고 저도 식당에 본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또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상황에 친명계 중진 의원 정성호 의원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최근 한 장관의 이 발언들 자신의 정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비정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가장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장관이 일선 수사기관에다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꽃놀이패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서요.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혐의가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오늘 아침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저질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허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 본인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지난번에 정진상 특별위원회 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신 바가 있죠. 그 사과는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네요. 네, 어제 쌍방울 사건 수사팀 이재명 대표 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어제 오후 법정에 나와서요. 이 대표가 이 대납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새롭게 나온 진술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김 전 회장 이 대표 과거 발언을 인용해서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 이 대표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작심 비판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김성태가 대표님한테 방북비 대납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근데 폐기 중에 체포동의안 날라올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뭐 어떤 부분이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고맙다고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발언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깡패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장관도 얘기했듯이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 김영진 의원님이 장관님께 김성태 씨를 깡패 말이 있냐고 했던 거랑 쇼킹하듯 대표를 부른다 이 얘기를 김영진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많으셔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의원들께서 마치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순번 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범죄 혐의 수사하면 깡패도 잘 조사해야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명계 인사들의 비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비명계 의원들의 순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져 성남을 지역구로 둔 윤영찬 의원,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간담 회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너네 여기 민주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함부로 이 동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짜야. 이재명 자꾸가 이재명 사준 거야. 어디 감이 여기 와. 개인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져와.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김영진 의원 7인의 일원인데요. 오늘 한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 검사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편의점 물건 고르듯이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던가요? 이름이 잘 헷갈려서라고 한동훈 장관이 말한 걸 제가 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의점 물건이 전가 사범이진 않죠. 편의점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온갖 비리 혐의로 얼룩져 있지도 않습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부르는 것이고요. 제1야당 대표의 방탄 특권이 아니었다면 4번이 아니라 40번 정도는 소환 조사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도 특권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꾸 영장 발부나 영장 신청 시기 그리고 소환 조사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수사받는 피의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요. 그 지위가 야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가 되었건 간에 일반 국민이 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있을 때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받는 방어권 외에 추가적인 뭔가를 더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국회의원들의 갑질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 전 부위원장님 어제 재판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방울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나와서 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 차원의 입장이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어저께 나왔던 어떤 증언들이 기존의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이제까지 재판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내용,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 있어서 특별할 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민주당 지금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수사를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낸다거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이러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떤 조사 자체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부동의하고 있으니까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저는 이건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추후에 우리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되겠지만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해서 하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서 했던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에 불과하고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과
직접적이고 네.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나온 진술의 반복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앞서 보신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처럼요. 이재명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행동,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대통령 탄핵론 이 키워드가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정부가 퇴진해야 된다. 예. 그만둬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거나 예. 뭐 요구하거나 외칠 수는 있지만 예. 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무리 아닌가 싶고요. 네, 조금 무리 아닌가 싶다 이야기했지만 장해창 최고위원님, 김용민 의원의 SNS 내용입니다. 민주당 168석으로 탄핵 발의하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문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양주 주민들은 김용민 의원을 탄핵하고 싶지 않을까요? 대체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도통 모르겠는데 대통령 탄핵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보면 남양주보다는 대통령 탄핵하자는 정권 퇴진 집회에 항상 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국민의 역풍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재미를 본 이후에 계속 틈만 나면 탄핵 이야기를 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한 9대0 만장일치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니 총선까지 탄핵만 계속 뭐 도돌이표 불러준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전략이 오히려 반가울 뿐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주한 부위원장님. 네. 오늘 정성호 의원 정치 인생 20년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질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자성어를 하는데 재승박덕이다. 그러니까 참 재주는 많은데 덕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게 국회에 나오실 때 항상 이렇게 뭐 도어스태핑 같이 하시는 발언이 법무부 당의 대변인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적 발언이 기존의 어떤 정무직 장관, 어떤 정무직 공무원 장관으로서의 비교를 해 보더라도 상당히 정무적 발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굳이 일일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상임위 안에서야 저는 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보는데 어떤 정치적인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걸 지지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이른바 연필 사건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네. 연필 사건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주장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된 서희초 교사의 반에서 일어난 사건이 연필 사건인데요. 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이제 연필로 다른 학생의 가방을 찌르려고 하자 그 가방 주인인 학생이 이를 막으려고 이제 연필을 빼앗다가 본인 이마를 이제 연필로 상처를 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고인이 된 교사는 정말 많은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조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연필 사건 가해자의 학부형이 일단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선생님에게 2번 정도 전화를 하게 됩니다. 두 차례 전화를 걸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어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밤 9시경에 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9시는 다 퇴근을 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이때에도 쌤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선생님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인 그런 메신저, 업무용 메신저로
다시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요. 사실관계를 피해 학생에게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점이 있다는 내용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는 그 해당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교사 업무용 메신저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전에는 업무상을 활용하고 있었던 그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가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인 이 하이톡이라고 하는 또 메신저를 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실제로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이 A 씨의 남편이 직접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번엔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또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니까 또 이번엔 또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요. 나는 선생님이 대동하신 자리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 또 이런 또 답변을 드시게 돼요.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극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고요. 당일날 부모님과 나눈 메신지에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고 이후에 사망 당일에는 학부모들에게 하이톡 다시 그 선생님과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인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알림장 등을 통해서 나에게 할 얘기가 있을 때는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해달라 이런 또 당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서희초 사망 사건의 선생님 유족 측의 주장은 어쨌든 이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한 분은 경찰관이고 한 분은 검찰 사무관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학부모가 이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 교사 업무용 메신저로도 또 재차 문자를 남겼다라는 부분들이 이 유족 측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승지연 변호사, 네. 일전에 이제 경찰에서 밝힌 거는 통화 내역 확인해 보니까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이거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네. 이 얘기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 경찰 저 발표가 있을 때 저 속으로 머릿속에 물음표 100만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저 앵커 혹시 휴대폰 몇 개세요? 회사에서 휴대폰 주세요? 하나 쓰죠. 아이고, 회사에서 휴대폰 따로 안 주세요? 개인 휴대폰만 써요.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업무폰 휴대폰이 있고 개인 휴대폰이 있어요. 보통 업무를 할 때는 업무 휴대폰으로 하고 개인 휴대폰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업무폰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업무폰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학교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하이톡 저도 알고 있는데 저 여식 이미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이톡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하이톡 내용은 확인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분명히 수사에 조금 다소의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족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정말로 저 부분이 한쪽은 우리나라의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고 또 한쪽은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 사무관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혹하고 오히려 더 투명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부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만약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학부모 측에서 이 돌아가신 분에게 선생님께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넌지시 알리면서 뭔가 하이톡을 발송한 것 이런 내역들이 있다면 이건 압박으로 작용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또 직업 유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았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직업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이나 신분을 내세워서 뭔가 부당한 압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한 정황이 있거나 선생님이 심적 부담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하이톡 대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발표 결과는 제가 봐도 좀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요. 경찰과 검찰이 온정주의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의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원이
일원이 연루가 돼 있으면 오히려 이걸 덮기에 급급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저는 뭐 해병대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선상에서 보고요.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어찌 보면 그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다거나 불이익을 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범죄가 된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파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상대방인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은근히 암시를 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재 변호사, 근데 이런 주장들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왕의 DNA 있잖아요. 교육부 사무관. 이 사례가 또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다르게 취급해달라. 사실 많은 분들의 공부를 샀었잖아요. 네. 결국 이 교육부 사무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데 신분을 드러내거나 나의 직장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실수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지금 공직자 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메일을 발송한 것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이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지금 이 학부형의 어떤 직위나 어떤 지금 소속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 수 있죠. 물론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학부형의 직업을 확인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렇게 이런 공동 메일 주소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입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요, 이 사망한 서희초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으로 평생을 살아갈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 그동안 교권을 회복해달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높았고 오늘 교육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사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 교권 침해로 규정이 됩니다. 네.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요, 서면 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학교장, 교장 선생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대한 교권 침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민원 대응팀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민원인이 이 자리에서도 폭언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한 다음에 해당 민원 전화 그대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각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죠.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 어떻게 좀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 지금 경찰은요, 이 최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3시 51분, 한 50여 분 지났는데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정이 나는 대로 이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번 사건을 조금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승재원 의원. 네. 피의자 사인이 지금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최 씨는 목이 조른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관계 어떻게 좀 돼요, 이게?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검은 증거잖아요. 부검의가 하늘 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만 그 액션을 보이겠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안에 눌러놓은 표정이 이렇게 걸려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 뭐 힘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에 DNA 확인 안 했을까요? 국가원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왜 피의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세상에 그냥 나오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피의자는 언제나 자기 범행 부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래요. 그거를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이고 그게 밝혀내는 게 국가수사 지금은 이제 원으로 바뀌었죠. 수사소에서 수사원인데 그쪽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왔고 1차 부검 기록이 경부 질식사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증거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말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목을 조른 적이 없다 이런 거는 고의로 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뭐 그 순간에 뭐 피의자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수사를 진행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 증거가 그 사람이 했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행동으로 가야죠.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둔기로 사람의 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이렇게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폭행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부검 결과에 보니까 안에 뇌출혈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둔기로 사람에게 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질식사를 시키기 위해서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많은 그 사건 기록을 봤지만 적어도 목을 졸려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에서 그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을 조르는 순간 조금이라도 자기가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면 손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단 한치의 그 고의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자가 사망하거든요. 정말 목졸림은 가장 최악의 살인 범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의가 유지되어야지만 살인의 결과가 나오는 아주 나쁜 살인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고의성 입증할 만한 정황들 다수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네. 뭐 고의성뿐만 아니라 계획성도 이제 충분히 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계획성. 계획성은 뭔가 하면 시청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한 행동 중에 가장 의지적인 행동이 뭐 어떤 그 키보드에 어떤 글자를 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키보드에 자기 손가락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검색 기록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폭행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성폭행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갈 때 의미 없이 가면 보통 사람들은 준비하고 가지 않죠. 제가 장을 보러 가면 반드시 전 장바구니를 들고 가거든요. 근데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우연하게 마트를 들렸을 때는 제가 어떤 비닐을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이나 종이백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이미 양송 주머니에 그런 둔기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가는 장소에 계획성이 있었는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한 30분 되는데 한 피해자를 물색 안 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켜본다면 분명히 고의성도 있고 계획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도 살인죄를 성립을 시키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그 법정 형량이 그렇게 낮습니다. 우리는 사형 무기밖에 없지만 양형 기준에 있는 형량들은 다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이 부분의 갭을 과연 어떻게 메꾸어야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 피의자 어머니 인터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 피의자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 씨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집을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한 PC방에선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있었던 게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도 아들이 평소에 주로 이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산을 다녔다 이렇게 행적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도 사건이 있기 한 8, 9일 전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지만요.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당시 4달 만에 전역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평소에 최 씨가 기운이 가라앉고 졸리다라면서 이 우울증 약을 감추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둔 것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일상적인 공간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기가 사는데 산에 이제 내려서부터 못 가겠네. 오늘도 우리 집 아저씨도 그 집으로 가기는 갔는데
여자들끼리는 못 가겠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상당히 위험하죠. 경찰이 이렇게 순찰하는 자체가 슬쩍만 지나가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기 전에도 우리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자 혼자 다니고 남자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면 되게 무서워요. 단발적인 해소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입니다.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CCTV 얘기를 했는데 이 일대 봤더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00평당 한 대가 있고 3,000평당 한 대가 있고 3,300평당 한 대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공간에 CCTV 한 대로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주호 변호사 어쨌든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CCTV부터 일단은 좀 많이 설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일단 CCTV 설치라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 평을 단 한 대, 두 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발언도 있어서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 맞아요.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민들의 불안 그게 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CCTV 설치만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을 좀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죠. 사회적인 안전장치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까지 완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은 이 주민들의 불안이라도 잠재울 수 있도록 CCTV 설치하고 설치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이걸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 흉악 범죄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무 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설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의무경찰 제도 부활하겠다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의무경찰 제도 폐지된 게 올해 4월이에요, 이게. 네. 이 폐지된 이유가 뭔지를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군대 맞아요. 가는 인원이 50만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대를 가는 그 장병들을 의무경찰로 뺐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에. 지금 전방에 사단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 빼서 그런 의무경찰로 간다? 그러면 진짜 이거 윗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도 발표하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사전 예방에 더 치중을 하겠다. 저도 이런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 사후적으로 범죄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재범 예방에 너무 많이 치우쳤거든요. 네. 이제 재소자 이후에. 근데 이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으로는 아니면 환경적,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신 부분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의무경찰 재도입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없어진 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오히려 경찰을 채용을 더 많이 하겠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군대 가는 장병들을 의무경찰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사정책 연구하시는 우리 승재원 의원. 네. 어제 당정협의에서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의무경찰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지자체당들에게 등산로 일제히 점검해라 이런 지시도 하고 이런 것들 효과가 얼마나 좀 있을까요?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위의 문제예요. 당위의 해야 문제가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거 효과가 없을까? 그럼 어떡하지? 뒤로 이렇게 물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진짜 백척간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등산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날 때 초기 진화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들불이 번지고 난 다음에 산불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까지 하신 말씀 맞는 말이고 한덕수 총리 하는 말 맞는 말이고 경찰이 하는 말 맞는 말이고 검찰의 법무부에 하는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진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 그리고 모든 저 장비를 동원해서 좀 국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효력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가 표현했던 지금은 뭐라도 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럼요. 아니 우리 앵커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불안하죠. 지하철 탈 때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잠재워져야 되잖아요. 국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이거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찰에게 미안한데 좀 힘들더라도 검찰에게 미안한데 조금 그 집에 못 돌아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범인 잡고 그리고 세상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음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